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제가 꽤 오래전부터 이제 이 회계라는 과목이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한 번 나갔다고 해서 다 기억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해서 또 뭐 단 한두 문제라도 더 맞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욕심에 꽤 오래전부터 이거 진행을 해오던 강의인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나갔냐면은 진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중요한 부분만 꼽아서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매주 핵심 요약 강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워낙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금융 자산에 관한 단원이라든가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을 강의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심지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얘예요, 얘. 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본서에도 문제를 집어 넣기는 했지만 사실은 조금 빈약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될까 싶어가지고, 주택관리사 책에는 사실은 제가 참고할 만한 책이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 그래서 이제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관세사라든가 이런 시험을 대비하는 책들의 이제 객관식 회계학 책들이 있죠. 그걸 갖다 놓고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좀 참고를 하려고 나름대로 국내에 있는 서적들을 거의 다 사가지고 내용을 봐도 사실은 설명이 제대로 나와 있는 책이 없어요. 문제가 제대로 나와 있는 책이 없어. 공인회계사 대비하는 책도 전부 다 옛날 문제를 그대로 추려요. 이러다 보니까 기준서를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과연 이게 우리 시험에 출제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출제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그야말로 밤을 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무리가 갔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물론 그랬었고, 국제기준이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도 그 기준서를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 시험 범위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책을 이렇게 썼을 때 제 예상을 지금까지도 빗나간 적이 거의 없었고, 따라서 이번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지나서 이 기본서를 이렇게 뒤져보니 참 많은 책 중에서도 공인회계사 대비하는 책을 포함해서 전부를 뒤져봐도 좀 뭐한 얘기지만 제 책보다 제대로 되는 책이 현재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나름대로 꽤 오래전에 쓴 겁니다. 왜? 이거 9월 달에 출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책을 쓴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추가로 나눠 드리는 자료는 이 책에 있는 것보다 더 새로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별도로 이 나눠 드리는 강의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뒤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으니까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강의하다가 말을 잊어버렸네. 딴 신경 쓰느라고. 자, 어쨌든 이렇게 강의 자료를 나눠 드리는 거는 별도로 철을 했다가 공부를 하시는데, 다만 전과 다르게는 그야말로 요약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진도를 나가다가 제대로 진도조차도 못 끝나고 시험을 보는 불상사가 있을까 봐 차라리 이 요약 강의를 하는 이 시간에 한 개 단원이라도 끝을 내면서 진도를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차라리 진도가 일찍 끝났을 땐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요약 강의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제가 하루에 물론 일요일 날 보강할 때는 제외하고 평일 날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3타임씩 끊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약 강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하루에 4타임씩 끊어서 이제 수업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렇게 나가면 다음에도 이렇게 4타임 끊어져 나가는데 진도 연결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우실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촬영을 해서 제 카페에다가 이것만 순서대로 다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자, 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 단원에서 제가 예상컨대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최하 2문제, 최대 4문제, 통상적으로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될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나갈 내용과 다음 주에 나갈 내용은 이거는 이제 이론 문제라고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양이 그래서 많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2페이지 나가고 첫 수업부터 양이 많이 나가면 부담 갈까봐 오늘은 1페이지로만 구성을 했는데, 자, 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도대체 고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고객에 대해서 자, 1번에다 표시를 해놨죠. 고객. 한마디로 고객이란 건 뭐예요? 내가 기업이다. 우리 기업의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 고객이 되는 거지요. 우리 기업의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고객이 되는 것이고, 강의 자료가 항상 저 뒤에 있는데 그냥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수업이 막 혼란이 생겨버렸네요. 빨리 와서 앉아주세요. 그래서 첫날은 풀어 진도를 조금밖에 안 나간다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고 해서. 자, 그럼 첫째, 고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고객이 뭐냐? 우리 기업의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고객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기업과 계약을 했지만 우리 기업의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고객이 아닌 거지요. 이걸 이제 글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해놨네요. 반가로 1번에 보니까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러니까 고객은 우리 회사의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는 것이고, 획득을 할 때는 그냥 획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가를 주고 획득을 해야죠. 우리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자, 이 한 페이지에 있는 건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출제 가능성은 모두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1번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반가로 2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계약 상대방이, 우리 기업과 계약을 한 계약 상대방이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활동이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하였고, 그냥 간단한 사례로 저는 동탄행정고시학원하고도 계약이 돼 있고, 그리고 무크랜드하고도 제가 계약이 돼 있죠. 동탄행정고시학원이나 무크랜드에서는 저를 고객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을 했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그 계약 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지만
글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읽어서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객이 뭔지를 알았으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고객이 뭔지를 알았으면 다음에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은 계약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 계약이라는 말의 의미가 반가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반가로 1번에, 2번에, 1번에. 보니까 계약은 둘 이상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합의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과 고객이 계약을 했어요. 자, 기업에서는 고객한테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대가를 받았다면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재화나 용역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대가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은 둘 이상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합의이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때에만 고객과의 계약으로 처리한다. 결론은 이것은 시험에 이제 그 아래 보니까 계약의 조건이 5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아,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문제 출제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중 계약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는 식의 문제가 출제 가능하겠네요. 자, 먼저 읽어보면 땡글뱅이 1번에 보니까 이렇게 났네요. 계약 당사자들이 첫째, 계약을 승인하고, 자, 우리 계약서 씁시다 했는데 계약을 해놓고 나서 아, 나는 이 계약 무효야, 승인을 안 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계약을 승인하고, 이때 계약을 승인을 할 때는 서면으로 승인을 할 수도 있고 구두로 승인할 수도 있고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계약을 했으면 자신이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겠다고 확약을 하는 거죠. 핵심은 계약을 승인입니다. 두 번째,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계약을 했으면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기업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고객은 재화나 용역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핵심 1번 계약을 승인, 2번 권리의 식별. 계약을 승인, 권리를 식별. 세 번째,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급 조건이란 이거죠. 자, 우리 회사가 재화를 이전한다.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한 시점에 이전을 할 것인지, 기간에 걸쳐서 이전을 할 것인지, 지금 당장 이전을 할 것인지, 한 달 뒤에 이전을 할 것인지, 그 조건과 함께 고객은 이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일시불로 줄 것인지, 할부로 줄 것인지, 아니면 진행률에 따라 조금씩 대가를 줄 것인지, 바로 그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승인, 권리를 식별, 지급 조건 식별. 계약을 승인, 권리를 식별, 지급 조건 식별. 네 번째,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자, 여기서 앞으로도 이제 상업적 실질이라는 표현을 수시로 많이 쓰는데, 상업적 실질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의미예요. 계약을 함으로 해서 미래 현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났어요.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무슨 뜻인가?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계약을 함으로 해서 나한테 우리 회사의 재산에 뭔가 변동이 생겼을 때 이게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계약을 승인, 권리를 식별, 지급조건 식별, 상업적 실질, 실질이 있다. 줄여서 말하면 다시 한번 계약을 승인, 권리를 식별, 지급조건 식별, 실질이 있다. 마지막 5번에 보니까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예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다음에 대가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지, 이전만 해놓고 돈을 떼먹힐 것 같으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약의 조건 5가지 암기, 계약을 승인, 권리를 식별, 지급 조건 식별, 실질이 있고 회수 가능성이 높다. 이 5가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박스, 자, 중간 하단 부분쯤에 반가로 2번. 고객과의 계약이 상기 5가지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원래 계약은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5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 핵심은 이제 대가를 받은 거예요. 대가를 받은 경우, 반가로 2번을 읽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이 상기의 5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 다음 사건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난 경우에만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만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그 중에 1번 보니까 이렇게 났네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내 의무를 다 했다는 얘기죠. 더 이상의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 받았으며 그 대가가 환불되지 않는다. 더 이상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받은 대가를 환불되지 않을 때만 내가 수익으로 처리를 하라는 얘기죠. 2번,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환불되지 않는다. 2개 합쳐보면 2개로 나와있지만 결론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의무는 남아있지 않고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이미 받은 대가가 있는데 더 이상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대가가 환불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반가로 3번입니다. 계약의 각 당사자가 전혀 수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자, 이미 사실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이미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계약의 각 당사자가 전혀 수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는다면, 사실은 이제 계약이 되기는 했는데 더 이상 상대방들한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는다면, 끄트머리 보니까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나왔죠. 그 아랫줄에. 이건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건 계약을 수행한 것도 아니니까 더 이상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결론은 뭔 얘기냐? 아래 2가지의 경우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란 뜻입니다. 계약은 했지만 계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는 얘기죠. 1번,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아직 이전하지 않았다.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 않았는데 2번에 보니까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고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가를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아래 보니까 아직 받을 권리조차 없다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지도 않았고 대가를 받지도 않았고 받을 권리도 없다면 이건 계약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상컨대 어디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출제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론 문제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할 강의 이 둘 중에 한 군데서 한 문제는 반드시 올해는 출제가 될 걸로 봅니다. 전체를 다 전체를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계약의 조건 5가지죠. 계약을 승인, 권리를 식별, 지급 조건 식별, 실질이 있고 회수 가능성이 높다. 오늘 강의는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